자, 그러면 진짜 지침에서 이제 2017년 지침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에서 2017년에 만든 레커멘데이션인데 이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메디컬 테라피, 약에 대해서 뭐라고 딱 진술, 스테이트먼트 6라고 했냐면 제가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Clinicians should not, 하지 마라. 뭘 하지 말냐면 routinely treat BPPV, 그러니까 루틴하게 이석증 치료하지 말라. 뭘로? 이게 핵심이죠. Vestibular suppressant medications, 전정신경을 억제하는 약으로 루틴하게 치료하지 마라. 어떤 전정신경 억제제 뭐냐면 안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와 벤조디아제핀 약, 요 두 가지 전정신경 억제제 대표로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도 쓰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걸로 루틴하게 치료하지 마라 인데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알프라졸람 같은, 이거 뭐 항불안제, 항경련제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상당수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안 낫는 이석증도 되게 많다는 의미겠죠, 이게.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좀 해볼 만한 여지가 많은 분야입니다. 어지럼증에서 약물 치료의 목적은 이 지침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회전감의 감소. 어지럼증에 동반되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 증세가 심할 때 이 전정신경 억제제를 사용한다고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석증에서 약물 치료를 우선 고려하진 않습니다. 동반 증상 개선이나 극심한 회전감 감소를 위해 막 너무 빙빙 돌아서 쓰러질 것 같다고 할 때 이익과 위험을 고려하여 처방하도록 지침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이익과 위험을 도대체 어떻게 고려하냐. 어찌됐건 이러한 약들을 전정신경 억제제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제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전정신경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석증은 아니지만 전정신경염도 굉장히 많이 어지럼증을 이렇게 유발하는 조금 심한 힘든 질병인데 전정신경 억제제를 3일만 쓰라 그랬어요.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전정 재활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여기 오타입니다. 기사가 오타를 했습니다. 전정 재활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전정 재활 운동과 약물군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대요. 그랬더니 이 전정 재활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보건의료연구원 내카에서는 여기가 뭐 신의료도 평가하고 뭐 보건의료 기술도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막 신경안정제, 벤조다이아제핀이나 항히스타민제가 너무 많이 오남용됐다라는 이제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근데 증상이 개선되냐? 실제로 증상은 약간 완화하지만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처럼 자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고 전정 기능의 회복을 담당하는 전정 보상 작용이 방해돼서 오히려 회복을 방해한다. 만성 어지럼증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약을 좀 적게 쓰라는 교육이 많이 연수 강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되게 쉽잖아요. 약 처방하는 게. 그러니까 환자들은 의외로 많이 복용 중입니다. 만약에 환자들이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있으면 이제 전정신경을 회복하는 쪽으로 우리 한방 치료는 이루어질 수 있게 재활 훈련이라던가 약 처방, 영양 치료를 이제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정신경 억제제, 이 전정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약들이 사용되어 왔을까? 제가 이제 2006년에 정리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왜 2006년 걸 가져왔냐면 이런 약들이 그때도 쓰이고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6년에 내카에서 연구가 되고 그랬지만 심한 환자들한테 여전히 이 약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약들이 뭔지 볼게요. 항정간제입니다. 항정간제는 이제 급한 발작성 통증을, 발작성 어지럼증, 발작성 불안 이런 거를 줄여주는데 사용이 됩니다. 항전간제니까 간질 발작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경 발작을 다 억제하는데 이런 약들이 씁니다. 그래서 이 항전간제가 간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심한 신경성 편두통이라던가 뭐 심한 불안이라든가 섬유근통이란 이런 데 다 많이 쓰입니다. 여기 역시나 이 전정신경을 자극돼서 억제하는 거에도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지럼증 중에서 뭐 편두통성이면 베타 차단제도 쓰이고, 자 여기 메니엘에 쓰인다고 했지만 이 베타히스틴 같은 경우도 많이 처방되는 안티히스타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라고 감염성 어지럼증이면 항생제가 들어가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전정신경염 초기에도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자, 전정신경 억제제 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티콜린성 약물 스코폴라민, 이 멀미약이거든요.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 기량제를 사용을 합니다. 안티히스타민,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요. 히스타민 H1 수용체 또는 또 여기 말고 뭐 H3 수용체 이런 것도 있고, 도파민에 작용하는 도파민2 안타고니스트 약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는 가바 A 아고니스트죠. 왜 이런 약들을 쓰게 됐을까요? 왜 이런 약을 쓰게 됐냐면, 이 그림은 전정신경 그림입니다. 이 전정신경의 신호를 차단하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약들이 쓰인 것입니다. 자, 먼저 땅 하고 이석이 자극을 했어요. 그러면 이석은 헤어 번들, 여기 헤어거든요. 이 헤어 번들을 자극을 하고 신호를 촥 전기 신호를 퍼뜨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온 채널에 의해서 신호가 시냅스 안으로 전달이 됩니다. 처음에 헤어셀을 딱 이석이 들어가서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요거 자체는 차단하는 약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 신호가 발생돼서 이온 채널을 오픈하는 거에는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온 채널 블러커입니다. 그래서 칼슘 채널 관련 또는 뭐 베타 차단 이런 약들이 여기에 이제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온 채널 블러커를 실제로 이석증에 같이 이제 처방하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이제 이온 채널을 작동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작동을 하냐면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세로토닌, 도파민, 뭐 가바 이런 애들, 여기 히스타민 그런 수용체들에 딱 신호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 뭐 가바 이런 수용체의 신호가 내려가니까 그 신호들을 이 차단하는 또는 증폭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제를 약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벤조디아제핀 같은 약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석이 생겨서 헤어셀을 자극해서 전기신호가 생겨서 이온 채널을 자극을 하고,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자극이 되고, 그래서 스파이크 신호가 빵 하고 나면 어지러운 건데, 여기를 중간 단계를 자극하는 이온 채널 차단제 또는 신경전달 물질 관련 작용제를 약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경전달 물질을 타겟을 할까, 또는 어떤 채널을 타겟을 할까, 타겟에 따라서 그 수용체에 관련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정신경에 어떤 수용체들이 있는지 신경신호를 받아주는 그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뭐 아세틸콜린, 뭐 가바, 뭐 서브스탄스 P, 그다음에 뭐 NMDA, 뭐 히스타민, 도파민 이런 수용체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전정신경에도 중추신경에 존재하는 상당히 많은 수용체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신경과 약들을 이 전정신경 억제제로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중추신경 컨트롤 하려고 쓰던 약들을 전정신경 억제로 쓰게 되면 중추신경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추신경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전정신경 억제제를 쓰면 어지러움만 차단되는 게 아니라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뭐 다운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중추신경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정신경에 이런 수용체들이 있었네. 그럼 약을 찾을 수 있겠다 하고 좋았지만, 사실은 이 약들은 다시 중추신경의 수용체들 같이 똑같이 작용을 하니까, 왜냐면 약은 먹으면 전신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추신경 영향이 나타나고, 그래서 중추신경 영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정신경은 중추랑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중추도 같이 다운돼 버리니까 전정신경과 중추신경이 서로 영향을 받아가며 주고받으면서 회복하는 시스템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에 의존하면 전정신경 보상작용이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만성 어지럼증이 되는 거야 라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 타입 1 헤어셀, 타입 2 헤어셀은 이제 헤어셀 타입이 구분이 되어 있고 모양이 이렇게 다르고 분포가 다르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찌됐건 여기에 있는 수용체들 보면 중추에도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을 이석증의 메이저 치료제로 삼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정신경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중추도 같이 억제해버리니까 사람이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이 있죠. 보면은 이 세방고리관, 이 전정신경계는 여기가 전정신경계인데, 자, 세레벨룸 소뇌, 그 다음에 베스티뷸라 누클레이를 거쳐서 크레니얼 너브로 올라가고 신호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까지 연결이 되고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정에서 전정이 자극받아서 내가 몸이 기울었다 또는 옆으로 누워야 한다 이런 어떤 신호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 말초가 움직이는 척추와 말초가 반응하는데 이제 그 시스템이 망가진 거잖아요. 요거를 회복하는 게 바로 전정 재활 훈련인데 이 중추와 베스티뷸라 시스템과 말초 척추 간의 요걸 전부 회복하는 게 바로 이 전정 재활 훈련인데 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전정신경 억제제에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침에 아예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베너핏 리스크 평가를 통해 사용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정신경 억제제 아까 벤조디아제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건 바리움, 리보트릴, 자낙스가 있습니다. 리보트릴도 진짜 많이 쓰고 조금만 뭔가 경련성 문제가 생기면 리보트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항경련, 불안 완화, 근육 이완 진정 효과가 있고요. 근데 장기간 어지럼증에서는 회전 감각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말초 전정 기능 저하 상태일 때는 전정 기능 보상 작용을 방해합니다. 근데 임상에서는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이 이석증에는 공포와 불안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쓰러져서 막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벤조디아제핀 같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걸 막 장기 복용하면 병세가 이제 막 더 복잡해지는 거죠. 막 치매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던가 이렇게. 그리고 이 약들은 대부분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작용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먹으면 그 수용체가 이제 적당한 약의 용량에 반응이 없게 되거든요. 그걸 내성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더 고용량으로 먹게 되고 그런 부작용 위험이 더 커지는 그런 약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한적으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전정신경 억제제 종류로는 항히스타민, 메클리진, 디펜히드라민, 프로메타진 같은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5-HT3 안타고니스트도 있고 스코폴라민 또는 이런 약들을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약들은 스코폴라민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을 차단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먹게 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멍해집니다. 그리고 몸도 되게 뻣뻣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 이제 오래 쓰게 되면 항히스타민제도 오래 쓰면은 오히려 더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막 소화기 불편 증세 나타나고 수면에 문제 오고 구강, 입이 마르고 소변도 안 좋아지고 졸음, 시각 이상, 기억력 떨어지고 환각, 창란, 불안 증가 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정 억제제는 치료약이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베너핏이 확실할 때 어떤 베너핏이냐 어떤 베너핏이냐면 재활 과정에서 극심한 현기증과 구토를 관리하려고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전정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또는 이석 치환술을 해야 되는데 이석 치환술 자체가 막 머리를 돌리고 위치를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도 엄청 환자들이 내가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거나 민감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약을 같이 들어가서 그런 몸이 이렇게 위치가 바뀔 때 생기는 극심한 현기증이나 구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전정신경 억제제를 쓰고 온 환자는 사실
당장 끊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정신경 억제제에 들어간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는 약을 당장 끊으면 더 극심하게 어지러운 withdrawal syndrome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량도 천천히 조절하면서 끊고 다른 재활 치료나 아니면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다른 보조제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 약을 복용하고 온 환자라면 이제 잘 설명해서 천천히 끊어가는 걸 이제 하셔야 되고요. 테이퍼링 한다 그러죠. 천천히 용량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 회복을 방해하는 걸 제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정신경 억제제가 필요한 환자는 불안, 공포가 심한 경우, 극심한 발작성 어지럼, 재활을 위한 못하겠어요 하는 거부하는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전정신경 억제제를 써가면서 재활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베너핏이죠. 전정 재활 훈련을 하거나 이석 치환술을 제대로 받으려면 요 약이 잠깐 필요하다는 거죠.